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책방의 최이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책방이 하루도 이렇게 저녁에 행사가 없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올 여름이 되면 8월이 되면 저희가 만 10년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3회 그래도 했다고 치자. 그러면 50주 잡으면 1년이면 한 150번 하잖아요. 10년을 잡으니까 한 1,500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여러 번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어쩜 매번 이때가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참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아직 금요일은 멀고 이제 중반 피곤할 때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신 것처럼 인생은 행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신간 책의 북토크입니다. 보통 북토크는 저자가 하잖아요. 저는 저자 아니고 책방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종종 저자를 대신해서 이런 북토크를 해요. 뭔데 했냐 당신이?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일을 제법 예전에도 했어요. 이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2015년인가 손미나 아나운서가 인생학교라는 거를 서울에 열었어요. 그 많이 좋아하시는 철학자이자 또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 런던에 The School of Life라는 거를 열었고 그거를 이제 미나 씨가 그 알랭드 보통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울에도 가져와서 열었어요. 그때 제가 시작할 때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과목 중에 하나였어요. 홀로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한 3시간짜리 수업을 하는 건데 이게 런던의 인생학교 포맷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이다 보니까 컨텐츠를 그 런던 인생학교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요. 영어 번역본을, 영어 원본을 보내주면 그거를 번역을 해서 저희한테 맞게끔 이렇게 좀 이제 고쳐서 하는데 저는 한 70% 정도를 고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가 오리진은 아니지만 제가 소화한 내용들을 가지고 커뮤니케이트 하는 일들을 종종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도 제가 추천사도 썼고 또 책하고 같이 있다라는 이유로 북토크를 하게 됐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출판사에서 제안을 주셨어요. 이거 좀 합시다. 제안을 받는다고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가? 한다면 왜 할까? 왜 하고 싶을까?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을까? 교집합을 찾아가는 거죠. 하자라고 마음먹었던 데는 아이고 중요한 걸 먼저 깐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책을 읽고 공감 가는 대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그 새로운 관점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얘기는 한번 나누고 싶다,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으므로 이 북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공감을 했느냐?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어떤 관점에 공감했다는 얘기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런 질문들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행복해야 해. 행복하지 않으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 나 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특히 한 요 10년 사이에 많이 퍼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이 행복해야 돼. 인생의 목표가 행복 아닌가요? 이렇게들 얘기되는 거가 저는 편치 않았어요. 꼭 행복해야 돼? 우리가 사는데 꼭 행복해야 될까요?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요?
또 행복하면 다 되는 걸까요? 저한테는 이런 그 약간의 불편함이랄까 혹은 생각해 볼 거리가 제 안에 쭉 있어 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이 인생이 행복해야지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동의하시는 분? 이 명제는 동의할 만합니다. 근데 행복하면 되는 걸까요? 이런 생각할 거리가 있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거를 나누고 싶었어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하이데거인데 뭐 비판도 많이 받죠. 나치에 부역했다 뭐 이제. 근데 어쨌든 이분이 한 얘기 중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피투성의 존재.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 의지로 오지 않았고 내 선택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던져진 존재들이에요. 만약에 이 얘기에 동의를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런 생각에 자연스럽게 닿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어쩌면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가 의지로서 뭘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되는 거, 나에게 오는 것들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일생을 이루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또 우리는 늘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덕담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아마 그분도 알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인생이 꽃길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덕담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어떻게 인생에 늘 꽃길만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꼭 행복해야 돼? 여기에 이런 의문을 갖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평생 진 땅, 이렇게 질퍽질퍽한 진 땅 안 밟고 마른 땅만 밟다 가면 그럼 그거 행복한 걸까? 빛과 그림자가 있을 때 그림자에는 한 번도 안 서보고 햇빛 속에서만 살다 가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걸까? 좋은 삶은 그 다음 문제고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는 늘 있었어요. 그래서 꽃길만 늘 걷는 게 그거 행복 아니지 않을까? 꽃길이 아닌데도 혹시 행복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들이 저한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닿은 생각 또 하나는 인생에는 좋기만 한 거, 나쁘기만 한 거가 있는 것 같지 않더라. 좋은 건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것이 숙제를 안길 때도 대단히 많고 또 처음엔 굉장히 힘들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거 안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했지만 그 덕분에 뭐가 그 다음 기회가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오로지 좋은 거, 오로지 나쁘기만 한 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에 저는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하던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봤어요. 처음에 책이 출간되기 전에 이제 추천사 의뢰가 오면서 원고 상태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인생은 행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입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책을 진열을 했더니 손님들이 오셔서 많이들 물으신대요. 그럼 뭘로 완성돼요? 이렇게 물으신답니다. 예. 근데 이 얘기는 인생은 행복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이걸로 완성돼요 라는 걸 품고 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제목에서부터 행복이 전부가 아니야. 이거를 품고 있는 제목이죠. 그죠? 또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얘기까지도 품고 있는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책이 반가웠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꼭 행복해야 돼?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터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 책이 저는 대단히 저한테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사를 짧게 이렇게 썼어요. 꽃길만 걸으라는 덕담. 과연 꽃길만 걸으면 행복할까? 행복하면 잘 사는 걸까? 나는 행복에 소질이 없어서 좀 의기소침했는데
이 책에서 희망적인 통찰을 만났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 문장 중에 이 두 줄을 뽑아서 책 그 표지 띠지에다가 이제 쓰셨거든요. 자, 그런데 이 책은요. 이 책을 이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건데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이 뭐냐? 책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대단히 많은 책들이 있죠. 책이 한 권이 이 독자의 손에 가기까지는 우선 저자에게 질문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 저자는 그 질문을 붙들고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몇십 년을 이건가? 이건가? 아니 이건 것 같아. 이렇게 천착한 끝에 아 이거 같아 라고 도달한 생각을 적은 거, 그게 책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잘 읽는 방법 하나는 그 책에서 저자가 던지고 있는 질문을 찾아내는 거.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선은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럼 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 만약에 그때까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았다. 그럼 이제 그때 새롭게 나도 던져보는 거죠. 저는 이런 상호작용이 책을 깊게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자는 이분이 저자신데요.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좋은 삶이란 도대체 뭐냐? 행복한 거냐? 행복하게 살면 잘 사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을 이제 품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질문은 이 철학책 한 권이잖아요. 이게 대단히 큰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도 약간의 자기 생각을 이렇게 진전시켜 나가게 되는 어떤 뭔가가 맥락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은 이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행복 그리고 삶의 질 이런 테마를 연구하는 세계적인 학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 담긴 이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행복학계는 좋은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축으로 쭉 연구되고 있었대요. 행복, 그리고 의미. 행복하거나 의미 있게 살아야지. 그런데 제가 아까 아니 꼭 행복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분도 아마 이 두 가지가 잘 사는 거, 잘 사는 길 혹은 좋은 삶의 전부야? 행복하게 살거나 의미 있게 살면 다 되는 거야? 저거 말고 또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셨대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이 책의 원래 영어 원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목이 Life in Three Dimensions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행복과 의미와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거는 전달됐다고 보고 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의 세 가지 속성을 저렇게 풀었었다라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세 번째, 좋은 삶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행복하게 사는 거, 의미 있게 사는 거, 그거 말고 이런 한 축이, 한 차원이 더 있습니다. 라는 제안을 책에 담고 있습니다. 그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Psychologically rich life.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이렇게 책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또 여기서는 좀 드라이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꼭 의미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도 내가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살았다면 그것도 좋은 삶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요체는 이렇게 돼요. 아주 다양하고 독특하고 흥미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삶. 한마디로 다사다난한 삶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거야 라고 할 때에 해당한다라고 이분은 이름을 Psychologically Rich Life라고 붙여서 이번 책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동의되세요?
나는 그래, 나도 별로 그렇게 꼭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그럼 내가 잘 사는 걸까? 라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 다사다난하다면 나도 좀 할 말이 있지.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 삶에 우여곡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명이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 또 느낀 거는 사실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부단히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심증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검증을 해요. 실험,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른들이 아유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이 겪어야지 라는 말, 속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저거 많이 겪고 겪는다는 경험이라는 말은 좀 매끈하지만 사실 그 말을 우리가 흔히 하는 시쳇말로 하면 겪는 거잖아요. 살면서 이거저거 많이 겪는 거.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나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할 때 세 번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다사다난한 거가 괜찮은 삶일 수 있어라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위에 사진 3장은요 우리나라 사진입니다. 우리는 국토의 70%가 산이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평평하지 않아요. 평평한 땅이 별로 없어서 지평선을 볼 수 있는 데가 그 전북 김제에 가야 지평선이 보인대잖아요. 왜 안 보여요? 봉우리가 있고 산이 있으니까. 반면에 아래 석장의 사진은 유럽의 아주 평평한 평원들, 평야들의 사진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창 이렇게 막 그야말로 싸돌아다닐 때 많이 그 산에도 가고 그 주말마다 이렇게 길에 다니고 막 바쁜데도 그럴 때 제가 느꼈어요. 이게 지도 위에 대한민국은 10만 제곱킬로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지만 구석구석 다녀보면 참 큰 나라. 여러분 이거 혹시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옛날에 SK 앵크린 TV 광고의 카피였답니다. 제가 카피라이터 시절에 썼던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넣고 많이 다니세요. 뭐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평평하면요 표면적하고 이 면적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말하자면 산이 많다는 거는 많이 솟아있고 그러면 또 뭐예요? 산이 높으면 이 골이 깊죠? 계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꾸복구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부피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인데 다녀보면 뭘 그렇게 품고 있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 땅에 이 발을 디디면서 제가 했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평평하고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다사다난하다는 저 얘기가 평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를 품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저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공감 가세요? 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자기의 핵심 태그라인이 이 책에서 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좋은 삶일 수 있어. 이 얘기를 아주 여러 가지 겹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요. 아버지는 남았고 아들은 떠났다. 책에 이제 그 온라인 서점에서 이 책을 소개하는 문구를 보니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이제 이게 꽤 중요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들면 뭐 생각하세요? 회사를 떠날 건가 남을 건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이제 이 저자는 일본 분이에요. 일본의 후쿠오카에서 태어나고 대학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일본 대학을 졸업을 했나요? 하여튼 일본 분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이제 박사하고 지금 꽤 그 분야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자가 되셨죠.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책의 서문에서 한국 독자들에게 쓴 얘기에서 특별히 한국하고 인연이 깊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깊으냐? 부인이 한국 분이래요. 그리고 지도 교수가 박사 코스를 밟을 때
지도교수 연구실에 같이 있었던 선배가 연대 심리학과의 서은국 교수님, 행복의 기원을 쓴, 그리고 자기 박사 이 논문 심사할 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최인철 교수님, 뭐 이렇게 해서 한국하고의 인연도 각별합니다. 이런 얘기를 쓰셨어요. 근데 하여튼 아버지는 자기처럼 유학을 간다든지 혹은 더 큰 도시로 나갔어도 충분히 성공했을 만한 분인데 안 그러셨대요. 그냥 고향에 처녀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 낳고 그 동네를 그다지 멀리 떠나지 않고 일평생 거기서 부인하고 사셨답니다. 저 아버지는 저자의 아버님이세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그렇게 잘 안온하게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사셨다는 얘기예요. 큰 욕심 안 부리고. 본인은 미국으로 떠났죠. 근데 그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 풀렸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쭉 쓰세요. 다사다난했던 유학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기는 고향에 가지 않고 말하자면 타국에서 살고 있죠. 누구의 삶이 더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한 분은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님은 안온하게 안정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행복한 삶. 자기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게 될까 안 될까 불확실하고 우여곡절의 인생을 살았다. 어떤 게 좋은 삶이냐 이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아까 왜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떤 게 좋은 삶이야를 연구하는 이제 그 학계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가 쭉 이어져 왔었다. 하나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가 의미 있게 살아야 돼. 그런데 이분이 보시기에 이 두 가지 그 행복과 의미에는 각각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행복하게 사는데 무슨 함정이 있을까? 아니 의미 있게 사는 삶 좋잖아요. 그게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 무슨 함정이 있겠어? 있답니다. 어떤 함정일까요? 첫 번째는 이 서양 사람들한테 한국인들도 그래요. 우리가 이 수십 년 만에 이렇게 지금 무슨 굉장히 부유한 국가가 됐어요. 우리는 아닌데 내 삶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꽤 잘 사는 나라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란하고 이제 미국 전쟁이 한창 중인데 저 이란이라는 나라를 볼 때 굉장히 아깝다. 저 지경일 나라가 아니고 우리 같이 얼마든지 될 수 있었던 나라인데 왜 저렇게 저 상태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많이 소위 성공은 했는데 많이 들으시는 말이잖아요. 행복지수에서는 밑바닥을 기고 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대체로 성공하고 연결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 성취, 성공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 이런 답이 많았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세요? 예를 들면 햇살이 좋을 때 커피를 한 잔 여유 있게 마시고 이런 것도 물론 행복해요. 소확행 있죠. 그런데 뭘 지향할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 성취 이제 이런 걸 떠올린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 행복해. 큰 행복이 그럴 때 찾아와. 그런데 행복 자체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저게 지속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책에서 예를 든 거는 나 정 교수가 임용이 좀 됐으면 좋겠어. 됐어요. 굉장히 행복하죠. 그 순간에. 근데 그거 얼마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안 됐어요. 임용에서 떨어졌어요. 내가 대단히 불행할까요? 생각만큼 그렇게 불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도록 가지 않더라. 그래서 많이 들으시는 얘기 있잖아요. 행복이라는 게 강도보다 빈도야. 이런 얘기가 이제 여기서도 나오고. 또 하나, 그러면 내가 저렇게 승리하지 않고 성공하지 않고 성취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그럼 내 삶은 불행한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행복 이퀄 성취, 성공, 승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승리하지 않았을 때, 성취하지 않았을 때 그럼 불행해야 되잖아요. 불행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함정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행복이란 보상이고 성공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문화권일수록 행복해야 돼. 이런 강박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행복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패배하고 싶지 않으니까. 패배자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맨날 꽃길만 걸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안 풀릴 때도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의 내가 행복하지 않은 감정을 강박적으로 없애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정신적인 면역작용이 있어서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행복해야 돼? 이렇게 강박에 빠진 것만큼이나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비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이런 함정이 있다. 두 번째는 행복에 연연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나 행복해야 돼 이렇게 할수록 행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행복이라 함은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망분의 성공인 거죠. 이해하세요? 나누기.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공이 커지거나 아니면 열망이 작아지면 행복이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 얘기에 의하면 미국의 문화는 행복해지는 그 길 중에 성공을 크게 하려는 문화권인 것 같고, 덴마크 같은 데는 성공 뭐 꼭 해야 돼? 대신 바라는 거를 적게 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문화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쓰셨는데 읽으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덴마크 하면 덴마크의 라이프 스타일, 인테리어 스타일 뭐 떠오르세요? 휘게. 그러니까 저 휘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인테리어 스타일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새로 안 거죠. 저게 그래 나름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방식인데 막 성공 이거를 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꼭 성공해야 돼? 이렇게 해서 오히려 내가 바라는 거를 적게 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그런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저런 소박이라는 거가 소박한 삶이라는 것이 저런 데 연원을 두고 있구나라는 거를 새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거 있잖아요. 행복에 연연하면 오히려 행복하지 않아. 저거를 읽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2월 달인가요? 나온 그 신간 줄리언 반스의 떠난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소설입니다. 여기 그 위스덤 하우스 출판사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이 책도 추천하고 싶어요. 뭐 지금 생존해 있는 소설가 중에 뭐 하여튼 위대한 작가로 인정받는 분이죠. 줄리언 반스가. 근데 나 이제 더 이상 안 써. 이게 내 마지막 소설이야 라고 완전히 천명한 마지막 소설입니다. 뭐 기억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떠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굉장히 여러 겹을 담고 있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두 번 읽으면 내가 처음에 도대체 뭘 읽었던 거야? 라고 할 만큼 새록새록 보이는 게 많은 아주 흥미로운 소설이에요. 이 보여드리는 사진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지난주 토요일 날 저 책이 저희 북클럽의 3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자가 줄리언 반스니까 저자 말고 정영목 번역가 선생님을 모셔서 이 자리에서 북토크를 했던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지금 왜 특별히 언급을 하느냐, 바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소설에 행복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 저는 저런 문장을 읽다 보면 죽기 전에 이런 문장을 한번 쓸 수 있으면 여한이 없겠다. 어떻게 저렇게 집어내냐. 행복은 나를 행복해 주지 않더라. 행복하게 해주지 않더라. 그러면 뭐가
그 뭐가에 해당하는 얘기를 오늘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주고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이해되고 계신 거죠? 네. 자, 의미에도 함정이 있대요. 아이고, 의미에도 함정이 있대요. 어떤 함정이냐? 보통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내 것만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떤 대의에 헌신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 대의가 그 사람들끼리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룹에는 오히려 배타적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책에서는 훨씬 지독한 얘기를 합니다만 뭐 그걸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오히려 훌륭하지 않아도 또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영향을 주어서 삶을 또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지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야.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도, 아주 훌륭하지 않아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의 정체가 뭐냐? 한마디로 이분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모험적인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많이 시도하고 많이 겪어보고 그 과정에서 뭐 좀 깨질 수도 있고 고생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떠냐? 네가 그만큼 풍부해지는데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헤세의 소설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얘기를 꽤 깊숙하게 합니다. 우리 알다시피 아주 대비되는 캐릭터예요. 한 사람은 그 수도자로서 성공적인, 반듯하고 안정적이고 이런 삶을 살다 갔어요. 반면에 친구인 골드문트는 말하자면 뭐 방랑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살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나르치스는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았어. 올바르고 또 반듯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어. 질서 있게, 금욕적으로. 근데 이런 내 삶이 혹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친구의 삶보다 과연 내가 잘 살았던 걸까? 내 삶이 좋은 삶이었던 건가? 이제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는 오이시 시게히로 교수님은 행복하고 의미가 있었지만 의미 있는 삶임에는 틀림없었지만 풍요롭지는 않은 삶이었어 라고 진단을 해요. 나르치스의 삶에 대해서. 골드문트는 예측 불가능하고 고단하지만 대신 창조적이고 그런 삶을 살다 갔다. 이분이 누구의 삶을 지지하는지는 뭐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이 얘기는 아까 저자가 얘기의 시작을 아버지는 남았고 아들은 떠났다라고 할 때 아버지처럼 안온하게 큰 풍파 겪지 않고 사랑하는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 거냐 소박하게, 아니면 앞으로 내 인생에 뭐가 올지 모르는 풍파 속으로 가서 뭐 죽을 뻔하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이런 그 삶이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계속 제가 주의해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뭐였냐?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도 어떻게 사는 동안 그렇게 다 행복하겠어요. 사람들이 다. 또 대단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괜찮은 삶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나는 내 삶을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볼 테야 라고 하는 에너지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존의 괜찮은 삶, 잘 사는 삶 혹은 좋은 삶이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뭘 헛된 뭐 꿈을 쫓고 이러지 말고 이런 논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누구 희생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대의에 헌신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는 삶이 있었는데 세 번째 학설이 나왔어요. 이렇게 드라이한 얘기가 아니고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이거는 학자들끼리의 제3의 이론이 나왔어요. 이 뜻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서 그다지 지금까지 인생이 별반 행복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 내 삶에 그러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질문은 내가 회사나 하는 일이 쫙쫙 잘 풀릴 때는 이런 고민 안 해요. 그냥 일하기에도 바쁘니까. 근데 뭐가 덜커덕 걸리고 슬럼프가 오면 이런 근본적인 물음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끄집어 내리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당도하는 질문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건데? 나 이렇게 살아도 나 괜찮은 걸까? 이런 나에게,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평범한 우리들에게 괜찮아. 행복하지 않아도 꼭 의미 있지 않아도 당신은 열심히 그 삶을 살만해. 이렇게 산다면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반가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좋은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도대체 뭐냐? 어떤 삶을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프로레슬링 장면인데요. 저게 무슨 좋은 삶이랑 상관이 있어요. 이분이 상징적으로 이제 이 예를 들어요. 그 대학생, 여대생 2명이 주말에 레슬링 경기를 보러 갔어요. 어느 날. 근데 처음 갔어요. 난생 처음. 그리고 처음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는 좀 편회하고 있어요. 아우 저런 레슬링 따위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어찌어찌 해서 보러 갔어요. 보러 갔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저게 어린이들에게 자선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서로 알게도 됐고, 근데 가서 경기를 다 보고 나니까 자기가 한 번도 보지 않으면서 그야말로 링 바깥에서는 아우 저거 다 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직접 관중석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웃고 환호하고 또 어떨 때는 가슴 아파하면서 자기가 감동받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마디로 자, 세 번째 차원, 잘 사는 삶의 세 번째 차원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정체는 새롭고 강렬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관점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사는 거. 이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거야. 좋은 것도 있겠고 어려운 것도 있겠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런 예도 하나 들어요. 메리 올리버의 기러기라는 이제 시를 언급을 하는데요. 저도 이 소설 읽었고 좋아했는데 김현수 작가의 왜 그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이라는 이 제목이 바로 이 시에서 한 구절을 따서 지은 제목이었습니다. 기록이라는 시가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점점점은 중략. 그동안에도 기러기들은 맑고 푸른 하늘을 높이 날아 다시 집을 찾아가네. 내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세상은 내 상상에 그 자체를 맡기며 기러기처럼 내게 외치네. 격앙되고 거칠게 2번, 3번 반복해서 말하네. 세상 모든 것들 속에 너의 자리가 있음을. 이 시를 언급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누리고 탐험할 거칠고도 흥겨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저거 다 누려야죠. 그리고 저거 다 겪어봐야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하고 다양한 감정도 느껴보고 그래서 인생은 이런 거구나를 끊임없이 계속 새롭게 리뉴, 업데이트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감 가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유학을 강조해요. 본인이 그 유학을 했잖아요. 굉장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좌충우 부딪히면서 때로는 절망에도 막 빠져보고 그런 것이 자기 인생을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유학을 아주 강추합니다. 그래서 때로 절망하거나 불쾌할지라도 평소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도전하고 새로운 거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 그것이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이 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메리 올리버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미국의 시인인데 돌아가셨어요. 뭐 퓨리처상도 받았고 또 전미도서상도 받았고 하여튼 미국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시인인데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장표를 하나 따로 만든 건 이분이 시인으로서 훌륭했다 이것도 있지만 저는 이 얼굴을 같이 보고 싶었어요. 위에 사진이 젊을 때 얼굴이고 아래 사진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을 때 얼굴인데요. 부럽지 않으세요? 저런 얼굴 보면? 저는 어쩌다가 혹 가다가 이제 어르신들 중에 저런 얼굴을 만나면 어떻게 살면 저런 얼굴을 갖게 되지? 저런 얼굴에 닿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의 이 얼굴도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 이 얘기 있잖아요. 저는 이 얘기의 뜻이 한참 동안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구나 한 것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도 한 40 정도까지를 우리 왜 이 정신적으로도 멀쩡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한 전반부라고 친다면 전반부의 인생은 대체로 받아 나온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거의 영향을 물론 받지만 그래도 그 영향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내가 노력도 하고 내 의지도 보태고 용기도 내고 이렇게 해서 애초에 꼴지워진 것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만들어 나간 것이 후반부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40 이후의 얼굴에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 얘기는 눈, 코, 입이 예쁘고 크고 뭐 눈동자가 까맣고 이건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지만 그 얼굴에서 그 풍기는 느낌이랄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얼굴을 한번 같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하면 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누리고 탐험해야 될 것들이 아주 많아. 그러니까 우리 나는 그걸 다 누리고 있나? 그걸 다 경험하고 있나? 이제 이러던 차에 이 생각 끝에 제가 이게 생각났어요. 지금 막 벚꽃이 한창이잖아요. 여러분 꽃 구경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도 한데요. 그냥 오가다가 뭐 밥 먹으러 가다가 어머 벚꽃이 폈네 그냥 이러고 말았죠. 근데 저의 예전 광고회사 시절에 이제 후배 카피라이터가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들하고 제주도로 다 갔어요. 근데 얘가 가서 한 1년쯤 지났을 때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서울에서는 봄이 가고 여름이 갔는데 제주에서는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어머 봄이 갔네. 어머 단풍이 졌네. 뭐 맨날 바쁘고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나 하고 있으면서 또 멀티로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제 봄이 오는지 꽃이 폈는지 단풍에 물이 들었는지 우리는 맨날 뒷모습만 보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비로소 좀 바쁜 생활에서 좀 놓여나서 돈도 좀 적게 벌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어머 꽃이 필려나 봐. 어머 봉우리가 맺혔어. 어머 이제 그 싹이 올라오나 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기가 막히게 썼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엄마 너 옛날에 카피를 좀 이렇게 잘 쓰지 그랬냐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는요. 그럼 어떤 삶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새롭고 계속 복잡다단한 경험을 많이 하는 거가 이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 삶을 더 많이 잘 살아낼 사람들이 있대요. 성격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한 5가지 성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개방적이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기에 훨씬 좋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대요. 뭐 짐작까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내가 개방적인 성격일 때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아유 저거 해도 되겠어? 이거보다. 그리고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이 탐험에도 조금 더 적극적일 테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행복한 삶을 이제 더 우선하거나 의미 있는 삶을 나는 더 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삶을 더 우선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확실하게 대비가 된답니다. 아무래도 나는 행복하게 살겠어. 이 저자분의 아버님처럼 고향을 떠나지 않고 나는 소박하게 살겠어. 내 가족과 평화롭게.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고 성격이 이렇다는 거죠. 그럼 공감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럼 그 성격을 고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 나는 이런 성격이 아니면 저렇게 못 사는 거냐? 나는 그 MBTI의 극I인데 그럼 나는 정신적인 풍요는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how to를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책을 읽을 때 how to에는 별반 그렇게 그 관심을 깊게 갖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 저는 똑같은 것도 사람에 따라서 통할 수도 있고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우선 그렇지 행복하지 않아도 꼭 내가 대의에 헌신하는 의미 있는 삶이 아니어도 그래 나는 정신적으로 내가 풍요롭게 산다면 내 인생도 괜찮아 라는 관점을 취한 걸로 저는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됐습니다. 길 하나를 새로 열어준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저도 밖에 강의를 종종 하는데 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은 대체로 how to에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줘. 근데 저는 방법은 당신이 찾는 거다 주의해요. 그런데 저자분이 책에 쓰셨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머, 장난기를 좀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도 좀 이제 살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구하고 약속 없이 만난 적 언제세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나세요?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보자라고 하면 언제? 그럼 벌써 다이어리 꺼내가지고 나 이날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책에서는 이분이 그런 예를 들어요. 이제 옆방에 계시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우리 밥이나 함께 같이 합시다. 이랬더니 지금 가자는 거죠. 지금 점심 좀 같이 드실래요?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되고 뭐 한 달 뒤라 그랬나? 뭐 하여튼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납작하다는 거죠. 풍요롭지 않다는 거죠. 같이 가면서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이 밥 먹으면서 오늘 벚꽃 핀 거 봤어요? 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이란 전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BTS 공연 봤어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너무 짜여진 틀 안에만 있지 말고 바깥으로 나와서 좀 장난기, 유머 이런 거를 우리들에게 허하라.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극도의 생산성을 추구하는 사회입니다. 뭐 AI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AI로 하니까 옛날에 5분 걸렸는데 1시간이 걸렸는데 1분에 끝났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살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는 전문성, 효율이라는 미명 하에 그냥 부분만 계속 반복하다가 가는 거죠. 뭐 무슨 얘기인지 금방 다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 생각도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저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깊이 많이 아는 사람, 그래서 해법을 내놓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한자를 보니까 저 전자가 오로지 전자예요.
그것만 한다는 거죠. 그것만. 근데 인간사의 문제는 매우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한 분야의 전문만 해가지고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거꾸로 당신이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로만 사는 거는 그냥 한 일부분으로만 살다 가는 거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책에는 이런 예를 쓰셨어요. 집에 담벼락을 고치는데 돈을 주고 인부를 이제 불러서 공사를 하면 뭐 금방 끝날 일인데 한번 본인이 직접 도전했어요. 그러다가 죽을 뻔했답니다. 하여튼 허리도 아프고 뭐 했는데 저거를 다 했을 때 그 성취감은 내가 돈 얼마 안 쓰고 굳었어.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흔히들 부품으로 사는 것 같아. 나는 그런 얘기, 그런 생각이 퍼뜩 들 때 따라오는 마음이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가끔씩은 내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성은 추구하되 제너럴리스트로 전체를 한번 온전하게 다 경험해보는 이런 시도들을 해보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끝끝에는 결국은 도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거는 내 분야가 아니어서 저거 내가 어떻게 해?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풍요로워진대요. 그리고 책을 보든지 뭐 영화를 보든지 음악을 듣든지 뭐 그림을 보든지 또 스포츠에 빠지든지 이런 미적 경험도 저건 너무 우리가 금방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나 홀로 집에 같은 거 말고 기생충 같은 거를 보래요. 왜 그러냐? 나 홀로 집에는 그냥 깔깔깔 웃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기생충이란 거기 왜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부자들은 좀 이렇게 못됐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부자 부부들은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점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오. 그래서 이분은 저도 이 책에서 제일 높이 사고 싶은 게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분도 관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몇 번씩 얘기를 하십니다. 관점을 바꾸게 되는 경험. 전엔 나는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거 이렇게 볼 수도 있었어? 어머, 이런 거였네. 이런 관점의 변화를 동반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라. 이제 책에서는 저자분은 그 마크 로스코의 그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제 경험으로 좀 바꿨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들은 어디 이미지 그냥 구글에서 가지고 온 거 아니고 제가 작년에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가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저는 사실 작년 여름에 여행을 갈 때 문득 처음에는 그냥 발리 같은 데 가서 널브러져 있어야지 라고 했다가 문득 나 저 고흐라는 산의 얼굴하고 맞닥뜨리고 싶어. 나 고흐의 얼굴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올라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 계획을 짜고 갔어요. 그래서 고흐도 보고 저거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이죠. 또 이거는 고흐의 그 아몬드 그림이고 또 이거는 진주 귀걸이 소녀. 제 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그녀는 진주 귀걸이의 소녀 그림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나오더니 나는 이번에 여행 온 거 다 이뤘어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저 소녀가 나를 막 빨아들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해외 갈 것도 없이 아이고 이 왜 이러지? 반가사유상 그죠? 또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본 영화들, 책들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건데요. 역시나 관점을 바꿔주는 그런 경험들이었어요. 그리고 저 책들은 또 다른 출판사의 책인데 어저께 또 이 자리에서 바로 저자분을 모셔서 북토크를 했죠. 뭐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8강에 갔다가 그냥 콜드게임 패하고 그냥 왔지만 그래도 우리 호주 이겼을 때 뭐 거의 우승한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7대2로 이겼던가요, 우리가? 네.
그런 각본 없는 감동. 또 우리 그 동계올림픽 때 그 중계 때문에 저조했지만 저 소녀의 저 경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죠. 2번씩이나 실패하고 다치고 근데 끝내 그 포기하지 않고 3차 시기까지 가서 금메달을 땄죠. 근데 저는 저거 보면서 야, 저 친구도 대단하지만 저 부모님도 대단하다. 오히려 본인이 처음에는 아파서 못하겠다 그랬더니 아빠가 살살 걸어봐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저것도 썼는데 저분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저기서 만약에 합리적이었다면 그래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무리하다가 다치지 말고 그리고 1년 전에도 다쳐가지고 허리에 왜 철심을 박았다는 거잖아요. 어린 친구가. 그러지 말고 우리 4년 후를 기약하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도 딸도 합리적이지 않아서 저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말은 비난하려고 쓴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비상한 결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과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합리적으로 따랐더라면 절대로 저렇게까지 되기 어려운 거죠. 쉬어야죠, 저럴 때는. 근데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 친구를 저렇게 움직였을까? 내내 그게 궁금했어요. 어쨌든 이런 스포츠를 관람하는 거 이게 우리한테 대단히 감동을 안기는 거죠. 네 번째, 끊임없이 탐색하고 이 탐험해라.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 편한 것만 하려는 익숙한 거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예를 들면서 계속해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 stay hungry라는 얘기가 아마도 이런 얘기하고도 맥이 통하는 게 아닌가 다시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역경이 우리가 풍요롭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체를 제 인용을 하면서 너를 죽이지 못한 것이 결국 너를 강하게 만들어. 저는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가 사실 얘기하려니까 조금 웃겨서 경북대학교의 김두식 교수라는 분은 질할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냐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한동안씩 지랄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흔히들 사춘기라고 하죠. 저는 10대 때 사춘기는 얌전하게 보낸 것 같아요. 근데 40이 넘어서 그게 찾아왔어요. 그냥 쭉 곧잘 왔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다 헝클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순례를 떠났고 한 35일을 다 걸은 끝에 제 안에서 답을 찾아서 이제 왔는데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내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구나. 우리는 보통 십자가라는 상징을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로 쓰잖아요.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역경이고. 근데 결국은 그거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구나를 몸으로 저는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내 이게 오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데요. 나쁘기만 한 건 없는 거예요. 나빠 보이는데 그거를 제대로 파고들면 그것이 새로운 창을 열어주기도 하는 거고 나를 여기서부터 저곳까지 데려다주는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 제 인생 책 중에 한 권인데 죽음의 수용소. 원래 제목은 이걸 이제 우리말 번역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제목은 저렇답니다. 의미를 찾아서. 그러니까 저 책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무시무시하지만 실제 내용은 유머도 있고요. 그렇게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책 중에 이런 이제 문장들이 나와요. 얼마나 엄혹한 환경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할 때가 물론 있지만 저 나치의 아우슈비츠에 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유태인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나치 시절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끌려갔어요. 아우슈비츠에. 자기만 끌려간 게 아니고 부모님, 부인, 동생 다 끌려갔고 다 거기서 죽었어요. 사망했고 본인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쓴 책입니다. 이게 나중에 로고테라피라는 정신분석학의 한 또 분파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책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썼어요. 나치의 강제 수용소와 같이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진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수용소에 지금 유태인으로 갇혀 있어요. 그리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몰라. 이거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응할까? 그거는 나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참 기막힌 발견이요, 인사이트라고 생각했고 이런 문장들이 저한테 참 많은 에너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그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어느 정치인이 왜 한동안 이 얘기 했잖아요. 두려움은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 저게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이다. 이제 이렇게들 한다는데 실제로 그가 했다는 뭐 증거는 없대요. 그냥 서양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어쨌든 어떤 그 사안에 맞닥뜨렸을 때 무서워. 이거는 내 감정이 보이는 그냥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내야지. 이거는 내 결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반응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무서워. 그걸 할 수 없지 뭐 라고 할 건지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길로 갈 건지 이거는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굉장히 이건 되게 힘들다 이럴 때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안중근 의사를 떠올립니다. 그분도 그 거사를 앞두고 두렵지 않았을까? 그도 무섭지 않았을까? 그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렇게 해야 할 뭐가 분명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구나,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서 다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지 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런 역경이라는 것이 그러면 개인의 삶에만 의미가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 그것이 역경을 겪은 사회에도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뭐 그런 데도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즉 중국에서 그 지진이 난 이후에 아이들에게 기부의 의사를 물었더니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지진 전보다 지진을 겪고 나서 기부하겠다는 아이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베 대지진이 나고 나서 저런 누군가를 간호하고 소방서, 의사 저런 직종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대단히 비극이지만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나머지 공동체에 저런 또 빛이 되는 결과들도 가지고 오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대단히 강조하는데요. 내 경험을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제 내 이야기로 만들라라는 얘기인데 어떤 이야기로 완성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경험이 곧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겪은 거를 내가 뭐라고 참 전달이 어렵다. 내가 뭐라고 내 인생이 이러저러했어. A였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B였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저는 이 광고, 마케팅, 브랜딩 이제 이런 일을 오래 했는데요. 이거하고 흡사하다는 생각이 났어요. 브랜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R과 P의 관계를 우리 브랜드에게 유리하게 다루는 일입니다.
저 얘기는 제품의 리얼리티는 상당히 우수하지만 브랜드도 그에 걸맞게 좋으냐? 꼭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볼 때, 인식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 편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나 극복하고 지금 나 더 나아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나 계속 그냥 어려웠고 나는 찌그러졌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5년 전에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5년 지난 다음엔 내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편집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 달라진 것만큼. 그래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은 내가 이야기거리를 우선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야기를 많이 가지려면 경험이 많아져야 되죠. 그다음에 그 경험을 내가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내느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을, 왜 우리 옛날 어른들, 어머니들 얘기하잖아. 아이고, 내 삶은 내가 소설한 거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 각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로 한번 써보시라. 그럼 나는 어떤 캐릭터였는지, 나는 뭘 했는지, 나의 꿈은 뭐였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지, 나를 중심으로 한 소설을 한번 써보시라.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아까 왜 경험한 것이 곧 이야기는 아니에요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대로 되려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의 과정. 그러니까 많이 쓰시라. 그리고 곱씹는 과정. 자기 성찰. 아, 내가 이랬는데 이 일이 나한테 뭐였지? 이렇게 스스로 자꾸 돌아보고 생각하고, 혼자 하기 어려울 때 옆에 그런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일어난 것 그대로 똑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 이런 이야기거리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그래서 망했어, 나는 어떤 걸 택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경험에 대해서 그 경험을 어떻게 편집할 거냐, 그 권한과 자유는 나한테 있더라. 나는 내가 겪은 일을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 갈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늘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새롭지 않은 거엔 그런 의미가 없어? 이제 또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아니야, 거기도 굉장한 온고지신 같은 의미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90세가 넘은 일본의 초밥장인의 예, 그리고 비틀스 음악은 이렇게 수십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뭐 굉장히 많이 불리고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함께 깊어지는 이제 그런 거의 의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기존에 어떤 삶이 좋은 삶이지? 라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축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 행복하게 살아야지, 의미 있어야지, 거기에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하는 세 번째 차원을 더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렇게 삶, 인생이라는 그 큰 주제뿐만 아니라 나하고 가까이 있는 그 밀접한 거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직업이란, 내가 일에서 성공한다는 건 뭐지? 어떨 때 나는 내 일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에 대해서 앞에 우리 쭉 계속 논의했던 이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일을 괜찮게 하고 있어. 이거는 내가 내 일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또 내 일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일이 흥미롭고 창의적인지. 세상의 모든 일은 나는 만족하는데 그닥 의미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연봉이 낮아서, 그런데 의미는 있어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별로 나는 그렇게 썩 만족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의미 글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 일은 대단히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이 맛에 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굉장히 우리 그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일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한평생을 살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것도 그래요. 여행도 한편에는 크루즈나 패키지 여행 같이 호화롭고 또는 다 준비되는 정리된 안정된 이런 여행이 있는가 하면 또 뭐 무전여행, 배낭여행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지만 뜻밖의 예기치 않았던 경험들로 인해서 와 정말 좋았어 그 여행 이런 여행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뭘 가지고 좋다고 할 거냐. 뭐 여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주제가 또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리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 삼아 이분은 한 10가지 정도를 얘기하세요. 앞에서 언급한 것들도 많이 있죠. 이제 후회 없이 살고 안정보다는 아니 탐험을 하라는 분이니까 안정되게 살아 이렇게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자유를 선택을 하고 또 충분히 그러니까 익숙한 거에 이렇게 머물지 말고 탐험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를 책 말미에 정리 삼아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 책을 쓴 얘기를 해요. 쓰고 싶어서 이제 책을 쓰는데 여기 이제 요새는 책들도 많이 내시니까요. 또 관심이 내신 분도 계시겠고 또 나도 한권 책을 쓰고 싶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근데 처음부터 쭉쭉쭉쭉 잘 나갈까요? 안 써지고 내가 이걸 왜 쓴다 그랬나 슬럼프도 없고 외롭고 막 이런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후회도 하다가 근데 갑자기 뭐가 하나 짠 보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한 권의 책을 이제 만들게 되죠. 뭐 제 얘기이기도 해요. 제가 벌써 3년 됐는데 저도 계약을 하고 7년을 저희 편집자 속을 썩이다가 3년 전에 책을 내서 누구보다 이 얘기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충만한 열매를 맺었는데 한 권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과정은 내내 행복했나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 했어요? 행복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 그 얘기는 아마 그냥 내내 편한 거, 꽃길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더라. 이런 고백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행복이 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당장은 불편하고 뭐 힘들지만 근데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충만한 열매에 닿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저자분은 이번 책을 쓰면서 겪었던 얘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책이라는 것이 질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한 책을 읽고 나면 결국은 질문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가 한 10년 동안 1,500번 정도 행사를 한 것 같다. 대부분의 책들은 아주 일부 과학서적이 아닌 다음에야 이 질문으로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저 저자분은 저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 건가? 아니라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건가? 결국은 마지막에 닿는 지점은 이 질문 같아요. 자, 이 책에서도 나는 행복하게 살겠어. 우리 아버지 안온하고 안정적으로 살았어. 우리 엄마랑. 그런 삶도 좋아요. 소박하고. 큰 도전은 그 대신에 없죠. 나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나는 목표가 있어야지. 대의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어. 뭐 또 다른 그 사이에 뭔가가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래 저건 나랑 좀 더 맞는 것 같아. 나는 저쪽으로 마음이 더 가. 이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저는 이제 오늘 북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면 오늘 이 북토크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 꼭 행복하지 않아도 대단히 나 꼭 의미 있는 거 하고 있지 않아도 내 인생이 괜찮아. 왜? 나는 이렇게 살면 되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왔네요. 감사합니다.